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사례 접근을 하기 위한 재밌는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이 학술지는 한국 경영학회 산하에 있는 사례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학술지고 좋은 논문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논문집을 좀 많이 활용하면 우리가 국제 경영이나 국제 마케팅, 경영 일반, 뭐 환경,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2016년도 20권 1호에 게재가 되었던 시장의 관점을 통한 파괴적 혁신의 이해라고 이형진, 김길선, 김미리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논문을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 그 논문 그 서머리라든지 이렇게 발표시킬 때 좋은 자료를 제가 가져와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인데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우리가 혁신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의 개념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이 저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이제 경제학자 또는 경영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하시면서 굉장히 그 우리가 책을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휴머니즘적인 휴머니스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을까 빈곤이라든지 가난 이런 것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천재 경제학자, 경영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제품 서비스에 있어서의 그 파괴적 혁신 내용들, 그 다음에 파괴적 혁신의 유형, 그 다음에 결론, 뭐 시사점 이렇게 갖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마지막 유작인 책에 대해서 번영의 역설 그 책 잠깐 설명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국경 없이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면서 국내외 시장들 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매우 짧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뭐 폭스콘과 같은 전자부품 회사를 통해 휴대폰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 또 이제 온라인 서점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북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전자 책 시장에 이렇게 진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유통도 많이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경계를 넘어선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경쟁자들이 무한히 출현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혁신과 창조는 필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중요한 요소고 이걸 못했을 경우에 도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이 파괴적 혁신의 개념과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혁신이라고 하면은 파괴적 혁신은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면은 우선 이제 개선과 비슷하며 하드웨어 디스크의 용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제조 공정에서 분량이 적게 만들거나 공정을 바꾸는 등 기존의 것을 더 우수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우리가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고요. 파괴적 혁신은 산업 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혁신으로 기업 간의 무한 경쟁을 바꾸는 혁신으로 묘사가 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능, 속성을 제시하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파괴적 혁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로우 엔드형 혁신과 신시장형 파괴적 혁신으로 나뉜다. 그래서 로우 엔드형은 소비자 니즈가 과잉 충족되고 있는 시장에서 기존 주류 제품들을 보다 초기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 로우엔드 시장을 겨냥하여 출시되면서 일어나는 혁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저렴한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격 혁신, 원가 혁신을 통해 가지고 파괴적인 우리가 이제 그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괴적 혁신에 보면은 두 번째로 신시장형 혁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기존 시장에서 제품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형태다. 기존 기업들이 강조하는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 가치에 경도된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운 사업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파괴적 혁신의 개념이 약간 의미가 모호하다 이렇게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아무리 대가더라도 우리가 읽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저자들은 파괴적 혁신의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혁신 앞에서 기존의 주류 기술과 제품 기업이 어떻게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규범적 모형인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혁신이 발생한 뒤 기업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저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혁신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그 형태와 결과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존 시장을 파괴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파괴적 혁신으로 본다면 이를 로우엔드형 또는 신시장형 파괴로 보아야 할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요. 기업 실무자들이 파괴적 혁신의 영향력을 시장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신시장형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로우엔드형 뭐 이런 파괴적 혁신의 개념들이 워낙에 요즘에 경쟁이 치열하고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왔는데 이게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파괴적 혁신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제품 및 서비스 여기 분야를 보면은 시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개념적 공간으로 의미를 하고 산업별, 지역별, 인구 통계학적, 라이프 스타일 등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우리가 시장을 나눌 수 있다. 이건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장과 제품 서비스들의 가치 조합 들이 대립과 충돌을 하는데 시장의 개념을 제품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의하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제품 유형 시장이 생겨나며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유사한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 시장과는 대립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안경을 계속해가서 오래전부터 안경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안경이 이제 그 과거 막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최첨단 산업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써갖고 우리가 시력을 향상을 시키고 심미적인 기능으로 패션 아이템적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편리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눈이 금방 나빠져 갖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이제 안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대학교나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안경을 벗고 싶다는 욕망이 들고 패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고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경을 안 쓰게 되니까 이 라섹 수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안경에 대한 대체품으로 시장 파괴 혁신적 파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술에 대한 그가 두려움이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높았는데 요즘 상대적으로 편리해지고 그 수술 비용도 예전보다는 저가 이렇게 돼 있죠. 불과 이러한 라식 수술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수술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안경을 대체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쌍안경이라는 걸 봅시다. 이거는 맨날 쓰는 게 아니죠.
멀리 있는 사물을 본다든지 군대에서 쓴다든지 경치를 감상한다든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쌍안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제품군들을 통해 가지고 신제품과 기존 제품들이 제공하는 가치 조합들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제품들 간의 대립과 충돌이 격해지면서 소비자는 대립 제품 중 더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제품 시장이 신제품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 대체되는 현상이 파괴적 혁신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파괴적 혁신의 유형에는 파괴의 정도에 따라서 파괴되는 시장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신제품이 기존 제품 시장을 파괴하는 정도, 파괴되는 기존 제품의 시장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장 파괴의 정도에 따라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가치 조합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가치 조합의 전체 또는 일부 측면들에서는 기존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 이상을 제공하여 기존 제품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 파괴라 이렇게 부르고요. 기존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시장 일부만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 파괴다. 신제품이 파괴하는 기존 제품의 개수에 따라 한 가지 제품 시장을 파괴하는 단일 시장 파괴와 두 가지 이상의 제품 시장을 파괴하는 다중 시장 파괴로 나뉜다. 이렇게 하는데 파괴하는 그 새로운 제품이 단일 시장만 없애냐 복수의 다양한 시장을 없애냐 그리고 부분 파괴냐 완전 파괴냐 해갖고 단일 부분 파괴 단일 완전 파괴 다중 부분 파괴 다중 완전 파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예와 설명은 뒷부분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단일 시장 부분 파괴형 사례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쭉 있었는데 저비용 LCC가 나타나면서 2008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2014년 기준으로 40%의 국내선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항공 서비스와 달리 한 개의 좌석 클래스로 운영되며 정비를 최소화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낮은 운임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하였으나 좌석의 불편이나 식자재의 미제공,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 항공사들이 시장을 지배하여 저비용 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파괴되는 기존의 항공 서비스라는 하나의 시장이며 그 파괴되는 정도가 특정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부분적 파괴이다 해갖고 우리가 단일 시장의 저비용 항공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멀리 가는 고가의 비용일 때는 대형 항공사를 쓰는데 우리는 뭐 제주도 간다든지 국내 여러 가지 지역 항공을 지역 거점을 다닐 때는 비용이 KTX 만큼 저렴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KTX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저비용 항공사에 따라 우리가 이제 단일 시장 부분 파괴 그다음에 단일 시장 완전 파괴 사례를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CRT 방식의 브라운관 TV라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썼는데 LCD 모니터 기술이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그 브라운관 시장을 파괴시키고 이걸로 이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르면은 CRT는 거의 다 없어지고 TV 시장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LCD 방식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완전 파괴를 이뤘다는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다중 부분 파괴 사례를 보면은 디지털 복합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복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도 되고요. 팩스도 보낼 수도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복사기가 프린터, 스캐너, 팩시밀리 시장을 부분적으로 파괴했다. 그죠? 그 다음에 팩시밀리의 경우 거의 완전 파괴에 이른 만큼 파괴가 된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팩스나 이런 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서를 팩스로 쓰고 있고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 부분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를 디지털 복합기로 두고요. 완전 파괴 사례가 있어요. 새로운 그 창조적 파괴 혁신이 나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카메라 거의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사죠. 디지털 카메라, 계산기,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시계, 달력,
모든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됐고 특히 MP3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PMP라든지 MP3는 거의 뭐 요즘 그런 기능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이 기기를. 그래서 이제 애플의 아이팟 시장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시장을 우리가 파괴해 갖고 다중 완전 파괴다.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보면은 새로운 성능 기준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혁신이라면 모두가 신시장 창출형 파괴적 혁신이라 볼 수 있으며 특정 혁신의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 파괴적 혁신인가 아닌가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기존 시장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도의 파괴성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파괴적 혁신 개념이 좀 모호하고 뭐 단일 파괴냐 단순 파괴냐 다중 파괴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의 혼동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파괴는 소비자의 가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각 사례를 통해 새로운 등장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의성, 신미성, 가치성 등 성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간과하거나 성능 가치의 발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자는 자사의 제품과 성능 가치가 유사한 신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그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 조합이 기존 제품이 제공하던 가치 조합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성능 가치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깊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봅시다.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전기 자동차 우리가 이제 기존 가솔린, 디젤, 가스 자동차에서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것들을 좀 응용해서 보면은 단일 시장 부분 파괴라고 저는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돼 버린다면은 이 기존의 디젤, 그 가솔린 뭐 이런 것들이 전기차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단일 시장 완전 파괴가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연하게 뭐 전기 자동차에 의해서 디젤이나 가스 자동차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AI로 가게 되면은 여러 산업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디젤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가스 친환경이지 않은 그 산업들에 이제 내연 기관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복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업체, LG전자 뭐 이런 데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정한 다중 완전 파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러한 그 견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파괴적 혁신의 개념과 범위는 나름대로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관점에서 이제 비판적 시각에서 이렇게 파괴적 혁신을 이 저자들이 이해하는 화두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번영의 역설이라는 책을 읽고 가장 최근 2020년도 유작인데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혁신이란 어떤 조직이 노동, 자본, 원재료 그리고 정보를 한층 더 높은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혁신이란 개념을 잡고 있고요. 책에서 혁신은 지속성 혁신, 창조적 혁신, 아니 지속성 혁신 그 다음에 시장 창조적 혁신, 그 다음에 효율성 혁신으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 혁신에 따른 주요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성 혁신은 기존의 특장점을 살려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특화하는 혁신을 우리가 지속성 혁신이다. 시장을 창조하는 혁신은 특히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하여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효율성 혁신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입물 대비 산출물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효율성 혁신이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특히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비소비, 그러니까 non-consumption이라는 잠재적인 소비자가
자기 삶의 특정 측면에서 어떤 발전을 필사적으로 원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간편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비소비라고 하는데, 이 비소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효율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서가 되고, 이러한 단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4차 산업 관련된 기술과 새로운 가치망을 창출하는 활동, 그다음 우발적인 전략, 컨틴전시 전략, 이해 당사자들의 지원 등 중요한 요소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혁신의 유형에는 지속성 혁신, 시장 창조 혁신, 효율성 혁신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소비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발전해야 되고, 4차 산업에 관련된 활성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망을 또 만들고, 그 컨틴전시 플랜을 잘 활용하고 경영진의 이해 당사자들의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 클레이튼 교수님의 번영의 역설이라는 책, 이거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이제 우리 크리스텐스님 교수님이 얼마나 휴머니스트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번영의 역사를 보면 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여태까지 1960년도 이후에 수천조 원을 개발도상국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들의 결과, 그 앞에 말한 이러한 것들을 잘 해가지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국가별 이렇게 그 빈익비 부익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태까지 그 시장의 관점을 통한 파괴적 혁신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 논문집을 찾아보시면은 원문이 여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파괴적 혁신 4.0에 대한 읽고, 뭐 우리가 책을 읽으면 독후감만 쓸 수도 있지만, 이분은 진짜 논문으로 승화를, 논문까지도 이제 다양한 참고문헌을 곁들여 가지고 비판적 관점에서 자료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번영의 역설은 제가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책을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면은 번영의 역설, 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갖고 나왔는데요. 왜 어떤 나라는 번영을 하고 어떤 나라는 계속 가난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155달러의 극빈국이었는데 2016년도, 2020년도 지금 3만 달러 넘었죠. 근데 아직도 1960년대처럼 몹시 가난한 나라가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왜 그러고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쪽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버드 대학교 혁신의 대부인 크리스텐슨 교수가 1970년대 초반에 한국에 그 진짜 가난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뭐 이런 것 들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가 제도 개혁, 부패 척결, 인프라 개선에 매달리는 대신에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서 수익과 일자리, 문화를 변화시켜 끌어내가면 이게 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우물을 계속해서 파져갖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스스로, 그러니까 우물을 파줬더니 1년 2년 지나가고 우물이 고장이 나고 식수가 오염되면 그 우물을 다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우물을 파는 기술과 우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그런 기술을 제공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일으켜갖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창출해 주는 게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제가 사서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좀 우물을 좀 파주는데 좀
기부금을 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물 자체를 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물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산업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부금을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조지프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창조적 파괴를 주장을 최초에 했었고,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가 경영 혁신을 주장했는데, 이그 대를 잇는 분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이시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